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회장이 생전에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가 평생 씨름했던 인생의 무게,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압축한 한 문장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감나무를 본 적 있으신가요? 해마다 가지가 부러지고 폭풍 후에 흔들려도 어느새 다시 푸른 잎을 트이우고 가을이면 주렁주렁 붉은 열매를 맺는 나무 말입니다. 오늘 주인공 박순자 할머니의 집 앞뒤들에도 그런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고 아이들과 함께 돌보며 자라온 세월이 그 나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75세가 된 어느 날, 그 감나무 아래에서 순자 할머니는 믿기 힘든 말을 듣습니다. 큰딸 미영의 입에서 나온 단호한 한마디. 엄마, 이제는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가셔야 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세기를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 키운 기억이 가득한 곳이 이제는 숫자로만 계산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작은 아들 준노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혼자 계시기 위험하고 또 집값이면 5억은 나오잖아요. 요양원비 내고 남는 돈은 우리 생활비로 쓰면 되죠.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짐처럼 취급당하는 현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허무감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 마음속에는 묘한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결심. 오늘 영상은 그 결심이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지, 또 그 여정 속에서 건강, 가족, 사람을 보는 눈돈의 지혜라는 4가지 삶의 축이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따라갑니다. 정주영 회장이 늘 말하던 끝까지 해보면 길은 열린다는 그 정신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말 한마디, 집을 팔고 요양원으로? 첫 균열 순자 할머니는 그날 저녁 내내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딸 미영의 목소리는 단순히 걱정의 톤이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피곤이 섞인 냉랭함이었지요. 엄마, 언제까지 우리가 뒷바라지 해야 합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던 아들 준노의 표정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잔병 치레를 할 때마다 금반지를 팔아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해 주던 어머니 앞에서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현실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효도는 낡은 가치가 되어버린 듯 자식들의 눈에는 집값이라는 숫자만이 커다랗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큰 집에서 뭐 하세요? 넘어져 다치시면 누가 책임져요? 그럴듯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아른거린 것은 남편 철수와 함께 땀 흘리며 일군 집이었고 새벽마다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길이었으며 아이들 학비를 대려고 남의 집 청소를 하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지금은 집 한 채의 시세로 환산되어 처분해야 할 자산으로 취급되는 현실이 너무도 서글펐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가정은 무너지고 사람이 수단이 된다. 순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온기가 식어가는 순간 가족의 의미는 얼마나 쉽게 뒤틀릴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비극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균열은 아픔을 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합니다. 마치 콘크리트 틈새에 핀 잡초처럼 균열 속에서 삶의 의지가 싹트기도 합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평생의 기록, 새벽 도시락, 공장, 청소, 희생의 연대기 순자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23세 남편 박철수와 결혼해 2아이를 키워낸 지난 반세기는 그야말로 헌신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시절 새벽 4시면 먼저 일어나 도시락을 챙기고 공장 일을 도와 하루 종일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하다가도 아이들 잠든 얼굴을 확인하고 나면 다시 이웃집 청소며 가사 도우미 일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기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외비, 학원비, 하숙비까지 끝없는 지출 앞에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작은 폐물과 금반지마저 하나둘 내다 팔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노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병원비가 쌓일 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 몰래 손목에 팔찌를 풀어 헌 금방에 맡겼습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면 곧장 병원비로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병상에서 웃으면 그 미소 하나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삶은 결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62세에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집안에는 장례비와 병원비만 남았습니다. 모든 짐은 이제 순자 할머니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식당 뒷주방 설거지, 아파트 청소, 시장 좌판 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허전함을 메우는 것은 오직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악착 같은 의지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일은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땀 흘린 만큼 사람은 강해진다. 순자 할머니의 삶이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단한 삶의 기록이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헌신의 역사가 오늘날 자식들의 눈에는 이 집 한 채로만 요약되고 있었습니다. 희생의 연대기는 기억되지 않고 오직 돈의 액수만 남아버린 현실. 그것이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삶, 빚과 장래, 그리고 버팀. 홀로 선 62세 이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순자 할머니 나이 62 때였습니다. 철수 아저씨가 병원 침대에서 눈을 감던 날, 순자 할머니는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가슴은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조차 마음껏 흘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비와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이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고작 빚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자식들 곁에서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늘 말하곤 했습니다. 자식 인생은 자식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서야 해. 그 말이 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식당의 설거지통 앞에 서면 허리가 휘어졌고 아파트 복도를 청소할 때면 무릎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손에서 걸레와 빗자루를 놓지 않았습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의 눈에는 어머니의 이런 고집이 완고함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집 정리하고 편하게 요양원 가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순자 할머니에게 집은 단순한 벽돌과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땀과 눈물, 웃음과 추억이 스며든 삶의 터전이었지요. 정주영 회장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은 지붕이 아니라 의지다. 사람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다. 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무너진 남편 대신 그녀를 버티게 하는 기둥은 바로 그 낡은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그 집만큼은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62세 이후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세월 동안 자신을 위한 노후 준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쏟아부은 결과였지요. 그 빚이 이제 역으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할머니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의 그림자, 효의 언어 속에 숨어든 계산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다시 모여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말끝마다 엄마를 위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에 가셔야죠. 거기 가면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어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겉으로는 모두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귀에는 다른 속내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집값이 최소 5억은 나와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 200만 원이면 10년은 충분히 지내실 수 있고 남는 돈은 우리가 나눠 쓰면 되잖아요. 아들 준노가 은근히 흘린 말이 바로 그것이었지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계산서 한 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언어 속에 숨어 있는 건 사실 돈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결국 가정이 흔들린다. 돈은 도구이지 가족을 재는 저울이 아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의 가정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효도와 배려라는 말은 명분일 뿐 결국 중요한 건 집을 팔아 얼마가 남는가였던 겁니다. 물론 자식들의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는 됩니다. 교육비, 생활비, 집값, 오늘날 젊은 세대가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효란 결국 돈으로 환산되는 계산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함께 있어주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진 걸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 언젠가 정주영 회장이 했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딪혀야 길이 열린다. 이제 순자 할머니는 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짭짤, 감나무 아래 질문.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니 정원에 서 있는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나무, 아이들이 어릴 적 가지에 매달려 놀던 나무, 그리고 매년 가을이면 붉게 익은 감을 따서 자식들 손에 쥐어주던 그 나무였습니다. 지금도 그 나무는 꿋꿋이 서서 바람에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꺾이고도 다시 싹을 틔우며 해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감나무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계절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평생 자식들 눈치만 보고 살아왔을까?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까지는 대답이 분명했습니다. 늘 자식들이었지요. 아이들의 학비, 아들의 병원비, 딸의 전세금, 결혼 자금. 한평생 자신의 삶을 자식들의 필요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향해 짐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정주영 회장은 노년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지탱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이 순자 할머니의 가슴을 치듯 울렸습니다. 비로소 자신에게도 남은 세월은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한 것입니다. 감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 다시 일어섭니다.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의 계산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오히려 그 충격을 계기로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할 때가 온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 내 노년의 삶은 내가 선택한다. 마치 오래 묵은 장롱에서 꺼낸 낡은 옷처럼 잊고 있던 자존심과 의지가 다시 어깨에 걸쳐지는 듯 했습니다. 6. 친구 정숙과의 통화. 같은 상처, 다른 결심.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정숙이 언니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벨이 몇 번 울리자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많이 힘이 없네. 그제야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아 요양원에 가라고 했던 일, 그 속에 숨어있던 돈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충격, 그리고 무너져 내린 마음까지. 한참을 듣던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너도 결국 그 일을 겪는구나. 사실 나도 몇 년 전에 비슷했어. 정숙의 이야기는 더 참담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전 재산을 들여 빚을 막아주었는데 빚이 해결되자 오히려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변할 줄 누가 알았겠니? 지금은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보는 정도야. 순자 할머니는 충격과 동시에 묘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자신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똑같이 당할 수는 없지. 정숙 언니처럼 서럽게만 끝낼 수는 없어. 정주영 회장은 젊은 시절 벽돌 한 장 들고 공사판에 뛰어들며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남 따라가면 평생 품팔이로 끝나고 내가 길을 내면 주인이 된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도 비슷한 울림이 생겼습니다.
내 노년의 길을 내가 주인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달라질 거야. 눈물만 흘리며 사는 노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는 노년으로. 그 결심이 아직은 작았지만 분명히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 팸플릿의 유혹. 깔끔한 시설과 씁쓸한 마음. 며칠 뒤 큰딸 미영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요양원 팸플릿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좀 보세요. 시설이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월 200만 원이면 충분히 지내실 수 있고 집만 팔면 최소 10년은 문제 없어요. 사진 속 요양원은 마치 호텔 같았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미소 짓는 간병사들,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모습,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 마음은 오히려 더 씁쓸해졌습니다. 자신의 의사나 꿈은 묻지도 않은 채 이미 모든 게 결정된 듯한 태도가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겁니다. 미영가, 엄마가 여기서 그냥 계속 살면 안 될까? 조심스레 내뱉은 말에 딸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하다니까요. 넘어지시면 어쩌실 거예요. 저희도 매일 들를 수는 없잖아요. 말만 들으면 틀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안전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걸. 정주영 회장은 한 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편한 길을 찾는다. 지금 자식들의 행동도 그랬습니다. 효와 배려라는 외피 속에 감춰진 건 결국 집을 팔아 남는 돈을 나누자는 계산이었습니다. 팸플릿을 덮으며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시설이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내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건 아니야.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남이 정해주는 호텔식 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집이어야 해. 그날 밤 다시 감나무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나무는 요양원이 필요할까? 아니지. 그저 뿌리 내린 땅에서 제철을 살아내는 것뿐이지. 그 생각에 마음 한쪽이 조금은 단단해졌습니다. 8. 엿듣게 된 진심. 5억, 3억, 숫자로 환산된 어머니. 며칠 뒤 작은 아들 준노와 며느리 은정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은정이는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차를 내어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 정말 좋아요.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가 프로그램도 많대요. 순자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우연히 준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집 시세가 최소 5억은 간대요. 어머니 요양원비로 2억 쓰고 남는 3억은 우리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이 내 삶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집을 돈으로 쪼개 나누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평생 뒷바라지한 자신이 이제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만 보이고 있다는 것.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집, 아이들 학교 보내려 가재도구를 팔아가며 지켜낸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할머니의 생애사 그 자체였는데 자식들에게는 그저 숫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돈은 피와 땀이 응축된 것이지 장부 속 숫자가 아니다. 숫자로만 보면 결국 사람도 숫자가 된다. 순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지금 그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먼저 세는 순간 가족은 무너지는 법이지요. 할머니는 그날 밤 다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순자야, 울지 마라.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고 내 삶은 네가 지켜라.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눈물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결심이 움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 경로당의 풍경. 혼자가 아니라는 작은 깨달음.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평소 잘 가지 않던 동네 경로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고 자식들 생각이 꼬리를 물어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환한 웃음소리와 화투패 부딪히는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 순자씨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이네.
76세 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고 있는 그녀는 늘 씩씩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잘 있고요? 순자 할머니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말이 차마 입술을 넘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 얼버무리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하지만 말수는 눈치를 챘습니다. 순자 씨, 무슨 걱정 있지? 얼굴이 무거워 보여. 결국 순자 할머니는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자신의 뜻은 묻지도 않은 채 모든 걸 정해 놓았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라는 것까지. 말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비슷한 일 있었어. 아들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을 했다가 망해서 내가 예금을 다 털어 갚아줬지. 그런데 지금은 연락도 뜸해. 다른 어르신들도 끼어들며 자신의 사연을 꺼냈습니다. 전세금을 빼앗긴 이야기, 명절에조차 자식 얼굴 보기 힘든 이야기.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자식에게 의지하려다 오히려 상처받는 노인들의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혼자만으로는 못 버틴다. 옆에 사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 그 말처럼 경로당에 모인 어르신들의 존재가 순자 할머니에게 작은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벗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신란 공통의 문제, 부모 은행이 된 시대의 민낯 경로당의 구석 자리, 차를 나누어 마시던 어르신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부모를 은행처럼 여기는 것 같아. 말순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하자 다른 노인이 곧장 맞장 붙였습니다. 맞아요. 돈이 떨어지면 연락도 끊기고 필요하면 다시 찾아와요.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의 기둥이었는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의 지갑이 된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결코 예외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은행이라는 등식이 이 시대의 민낯이 되어버린 겁니다. 효도는 점점 계산서와 계약서 속에 갇혀버렸고 마음과 정성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자식들만 탓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대신 자기 삶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끝없이 퍼주는 존재로 기억하게 되었던 겁니다. 순자 할머니 자신도 그랬습니다. 학비며 전세금이며 없는 살림에 어떻게든 마련해주면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한 번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요.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는 건 좋다. 하지만 다 줘버리면 남는 건 원망뿐이다. 나도 남도 불행해진다. 그 말은 마치 지금 상황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다 퍼주고 나니 자식은 더 요구하게 되고 부모는 공허해지고 상처받는 현실. 경로당의 분위기는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말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지 않아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말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하소연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가 일렁였습니다. 그래, 나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설계해야 해. 그리고 그 결심은 곧 행동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일 상호부조의 씨앗, 연락망과 안부 시스템 만들기. 그날 경로당 모임은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먼저 제안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아프면 무섭잖아.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그 말에 여러 어르신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매일 안부 전화라도 주고받으면 덜 불안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면 외롭지도 않고요. 그렇게 즉석에서 작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6명의 어르신들이 연락처를 교환하고 서로 하루에 한 번은 안부를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 기대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업도 혼자 하면 망한다.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아야 길이 열린다.
그 철학은 단순히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혼자 외롭게 버티는 대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작은 일에도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노년의 안전망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뿌리는 혼자 땅에 박혀 있지만 가지와 잎은 서로 얽히며 큰 그늘을 만듭니다. 자신들의 삶도 그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할머니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식들이 주지 않는 든든함을 친구들과의 연대 속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호 부조의 씨앗이 이제 막 땅 속에서 움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12. 재정 점검, 연금 자산 지출, 삶의 대차대조표 경로당 모임 이후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불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벌고 쓰느라 정작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과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통장에는 숫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매달 80만 원,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합치면 월 11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던 적금도 하나 있었습니다. 상속받으면 약 2천만 원 정도 될 금액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연필로 종이에 표를 그렸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생활비, 경로당 회비까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연금만으로도 기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남는 돈은 조금씩 저축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의외로 가능한 삶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불안할 때 잡아두는 게 아니다. 쓸 길을 아는 게 돈의 힘이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서야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모아두는 게 아니라 삶을 지탱하고 때로는 자유를 보장하는 도구였습니다. 가슴이 조금은 든든해졌습니다. 자식들의 계산 속에서 휘둘리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신의 삶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낸 날이었으니까요. 이 깨달음은 앞으로의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13. 재정점검 2. 응급호출, 방문 돌봄, 생활 설계 재정 상황을 정리한 후 순자 할머니는 또 다른 고민을 떠올렸습니다. 딸과 아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쓰러지거나 사고가 난다면 그 순간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상담도 하고 인터넷으로 노인 안전 서비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러자 생각보다 다양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응급 호출 시스템, 목걸이나 손목 밴드 형태로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구조대가 출동하는 서비스, 안전 확인 서비스, 혼자 사는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주는 제도, 방문 간병 서비스,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간병인이 집에 와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노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은 의지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준비가 있어야 오래 간다. 젊을 때는 고집으로 버티는 게 통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작은 준비 하나가 삶을 바꿔줍니다. 순자 할머니가 응급 시스템과 돌봄 제도를 알아본 것도 바로 그 준비였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오래된 달력 한 구석에 할머니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응급 호출, 신청 완료, 방문 간병, 필요시 요청. 작은 글씨였지만 마음에는 커다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자식들이 말하던 위험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대비하고 스스로 설계하는 삶, 그것이 진짜 노년의 자립이라는 사실을 순자 할머니는 비로소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4. 정면 돌파. 이 집은 내 집이다. 법과 원칙의 언어. 며칠 뒤
큰딸 미영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계약서까지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결정을 미루지 마세요. 이 서류에 사인만 하시면 돼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계약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영아,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팔겠다고 하지 않는 한 누구도 팔 수 없어. 그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영의 얼굴은 놀람과 당황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강한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희가 엄마를 위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고집을... 아니, 너희를 위한 거잖아. 엄마 귀로 다 들었다. 집값이 얼마 나오니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은 나눠 가지자고 했지.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누구에게나 휘둘린다. 내 것이 무엇인지,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먼저 세워라. 순자 할머니가 바로 그 원칙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은 자식들만을 위해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효도라는 게 뭔지 아니, 엄마를 짐짝처럼 옮기는 게 아니야. 엄마의 뜻을 존중해 주는 거야. 짧지만 강한 그 말에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약자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 삶이고 내 역사야. 이건 지켜야 해. 그날 그는 비로소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15. 선언. 계속 압박하면 전 재산 기부하겠다. 며칠 뒤 이번에는 아들 준노가 아내 은정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느 때보다 공손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걸 거부하신다면서요.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냉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날 걱정하는 거니? 아니면 이 집을 걱정하는 거니? 은정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준노는 머뭇거리다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생활이 만만치 않아서요. 그 순간 순자 할머니는 마음속에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들어라. 너희들이 계속 이 집을 팔라고 압박하면 나는 내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할 거다. 요양원비도 남는 돈도 너희 손에 가지 않게 할 거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토록 계산하던 돈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다. 내가 쓰면 힘이 되고 남이 쥐면 족쇄가 된다. 순자 할머니의 선언은 바로 그 말처럼 돈을 자식의 족쇄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되돌려 놓은 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희생한 건 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짐짝처럼 취급하면 그건 자식 노릇이 아니다.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그러나 반드시 했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가벼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처음으로 주도권을 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언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의지의 증표였습니다. 16경. 태도의 변화. 자식들의 멈칫, 어머니의 단단함.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미영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고 준노 역시 쉽게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두 사람을 움츠러들게 했던 겁니다. 며칠 뒤 준노가 혼자 집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전과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준노야, 엄마가 너희 생활 힘든 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 삶을 네 계산에 끼워 넣을 수는 없는 거야. 엄마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선택이 있어. 그 순간 준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늘 희생만 하는 어머니로만 보았던 존재가 이제는 자기 권리를 분명히 주장하는 독립된 사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가진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다. 태도가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 지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단단해진 태도가 자식들의 시선을 바꾸고 관계의 균형을 새로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뤘습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은 삶. 그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커다란 힘이 자리 잡는 듯 했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이상 당연히 어머니가 양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순자 할머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17. 작은 일자리의 시작. 반찬으로 여는 자립의 문 시간은 흘러 순자 할머니의 마음에도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지내며 얻은 위로, 그리고 스스로 재정과 안전망을 점검했다는 안도감 덕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찾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함께 지내던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야, 순자 씨, 제가 요리를 전혀 못해서 늘 배달 음식만 먹는데 혹시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료비랑 품삯은 제가 드리죠.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뭘 그런 걸 다. 그러나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리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서 동시에 작은 수입까지 생길 수 있다면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반찬 일거리는 일주일에 2번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자 철수 할아버지는 연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이제 진짜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그 말은 돈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삶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연금으로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내 손으로 벌어내는 삶이라는 사실이 컸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일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산이다. 저 젊었을 때는 생존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의미와 자존감을 위해 일하는 노년이었습니다. 작은 반찬 일거리는 순자 할머니에게 경제적 자립의 문을 열어준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감나무를 바라보던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야. 작은 수입이었지만 그것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씨앗 같았습니다. 12.8. 확장. 입소문과 월 60만 원. 의미가 돈을 이길 때 철수 할아버지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던 일이 소문이 나자 경로당 다른 어르신들도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나도 반찬 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좀 부탁할게. 처음엔 망설였지만 부탁이 이어지면서 결국 3집까지 늘어났습니다. 일은 분명 힘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손질하고 조리까지 마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받아든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볼 때마다 피로는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보다도 누군가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 더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입은 6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연금 110만 원과 합치니 매달 170만 원이라는 든든한 생활비가 생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느라 빠듯했을 돈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쓰일 수 있었습니다. 작은 적금도 들고 가끔은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여유도 생겼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종종 말했다지요. 돈은 일에서 나오고 일은 사람을 살린다. 일을 하며 생긴 돈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삶의 활력이다. 순자 할머니의 삶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생존하는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와 달리 이제는 스스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삶이 의존에서 자립으로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 할머니는 노을 진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수 있다. 돈이 주는 안정보다 더 큰 선물이 바로 존재의 의미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19. 건강의 설계, 요가, 등산, 루틴,
의지와 몸의 균형, 새로운 일거리와 자립의 기쁨 속에서 순자 할머니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마음이 강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 습관을 고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로당 친구의 권유로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굳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뻗으려 하면 허리가 찌릿했고 균형을 잡으려다 자꾸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매주 2번씩 꼬박꼬박 나가다 보니 어느새 몸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오늘은 훨씬 유연해졌네요. 강사의 말에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을 올랐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땀 흘리며 숨이 차오르는 순간 오히려 살아있음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마시는 따뜻한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 달콤했습니다. 아침 7시 매일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30분 산책은 어느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규칙적인 루틴이 하루의 시작을 단단히 세워주었지요. 그 덕분에 반찬 일도 더 거뜬히 할 수 있었고 마음까지 한결 밝아졌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건강은 의지와 준비가 함께해야 지켜진다. 몸이 무너지면 뜻도 무너진다. 순자 할머니에게 건강은 단순한 신체의 문제를 넘어 자립의 토대였습니다. 몸이 버텨주니 마음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니 다시 몸이 움직이는 선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도 자식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재산이 바로 건강이라는 것을. 감나무가 해마다 새 잎을 틔우듯 자신의 몸도 꾸준히 돌보면 다시 새 힘을 내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십, 가족의 재학습. 의존에서 존중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삶을 꾸려나가며 자식들에게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큰딸 미영은 어느 날 어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도 저희가 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내 도움도 고맙지만 이제는 스스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게 엄마가 원하는 삶이야. 그 말에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노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집을 팔자고 압박하는 대신 어머니의 생활 방식을 묻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반찬일 하신다면서요? 몸은 괜찮으세요? 힘들면 조금 줄이셔도 돼요. 이런 태도 변화 속에서 모자 관계는 비로소 조금씩 의존에서 존중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은 재산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존중하는 학교다. 순자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가 바로 그 말을 증명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돈 때문에 무너질 뻔했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관계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요.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였네요.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마치 잘하고 있어 라고 응원하는 듯 보였습니다. YBS 정주영의 시선, 올 건강. 일은 운동이고 꾸준함이 약. 순자 할머니가 요가를 하고 산을 오르며 몸을 돌보던 어느 날 문득 정주영 회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일은 운동이고 꾸준함이 약이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 종일 현장을 뛰어다니며 그것이 곧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값진 약이라고 믿었지요. 그 말처럼 할머니의 일상도 이제 일과 운동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며 채소를 다듬고 시장을 오가며 장을 보는 일이 곧 자연스러운 운동이 되었습니다. 요가와 산책은 몸을 유연하게 하고 등산은 심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일거리와 생활 습관들이 서로 맞물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단단히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더 젊어 보이세요. 경로당 친구들의 말에 할머니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젊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얼굴빛이 달라진 것임을 정주영 회장은 늘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엔진이 꺼지면 바다에 떠 있는 쇠덩이에 불과하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이라는 엔진이 꺼지면 어떤 꿈도 의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병원 치료가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꾸준함이라는 것을. 숨이 차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산길, 뻣뻣해도 조금씩 늘려가는 요가 자세, 그리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손길. 이것들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감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도 저 나무처럼 해마다 새 잎을 틔워야지. 내 몸도 내가 가꿔야 오래 산다. 22. 정주영의 시선, 이 가족, 가문은 회계가 아니라 관계다.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읽은 정주영 회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가문은 회계가 아니라 관계다. 가족을 숫자로만 따지면 끝없는 불만이 남지만 마음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집안이 지켜진다는 뜻이었지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 순자 할머니 역시 모르는 사이 숫자에 매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큰딸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메울까? 작은 아들 병원비를 어디서 마련할까? 늘 돈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건 잊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써서 지켜내려던 관계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자식들이 집을 팔아 나누려는 모습 속에서 그 과거가 뒤틀린 차에 되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부모는 평생 돈으로 자식들을 감싸왔고 자식들은 자연스레 부모를 돈으로만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가족은 돈을 중심으로 묶이는 집단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것을요. 경로당에서 함께 웃고 우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진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더는 돈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용돈을 주어 붙잡는 대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 태도의 변화는 조금씩 자식들의 마음에도 스며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아들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기업은 숫자로 보지만 가정은 숫자로 보면 망한다. 순자 할머니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껏 놓쳐왔던 진실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가족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였네요. 23. 정주영의 시선 3. 사람, 재능보다 태도, 진심의 힘 반찬 일을 시작한 이후 순자 할머니는 매일 다양한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늘 감사 인사를 전했고 또 다른 이는 작은 흠에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가짐이라는 것을요. 정주영 회장 역시 비슷한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더 귀하다. 똑똑한 사람보다 진심 있는 사람이 오래 간다. 현대그룹을 일으키던 시절 그는 이름 없는 노동자라도 성실하면 반드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움직인 건 천재 몇 명이 아니라 땀 흘리며 성실히 버텨낸 평범한 사람들이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과의 갈등을 떠올렸습니다. 돈 이야기를 앞서던 순간 그들의 태도는 효도보다 욕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때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 차이는 학벌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늘 남탓만 하며 세상을 원망했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일에도 웃음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힘은 돈도 재능도 아닌 따뜻한 태도와 진심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에게도 물었습니다. 나 역시 자식들을 대할 때 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제는 눈물 섞인 호소 대신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 태도 변화가 오히려 자식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말은 노년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사람을 볼 때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보라.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순자 할머니는 앞으로도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24. 정주영의 시선, 사셀란드 돈.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 반찬일을 통해 매달 60만 원이 생기고 연금까지 합치니 생활이 한결 넉넉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순자 할머니는 묘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자식들 교육비나 생활비로 보탰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은 자식들을 위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고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도구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되면 사람을 잡아먹고 도구가 되면 사람을 살린다.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지만 그는 늘 돈은 다시 사회로 흘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돈을 움켜쥐려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고 올바로 사용했을 때만 가정과 사회가 살아난다는 철학이었지요. 순자 할머니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조금씩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매달 10만 원은 나를 위한 문화비로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책을 샀거나 문화센터 수업을 듣는데 쓰기 위함이었지요. 나머지는 혹시 모를 병원비나 여행 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갔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자 삶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엔 자식들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주던 돈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엄마 돈은 이제 엄마를 위해 쓸 거야. 너희 몫은 너희 스스로 마련해라. 그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달라 보였고 스스로도 한층 더 당당해졌습니다. 돈은 더 이상 올가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삶을 지탱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말한 대로 돈의 본질을 제대로 다룰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25. 멘토가 되다. 주민센터에서 시작된 영향력 시간이 지나면서 순자 할머니의 자립 이야기는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반찬 일을 하며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여유까지 챙기는 모습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극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혹시 저희가 하는 노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립하신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멘토야. 그냥 살아가는 할머니일 뿐인데, 그러나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센터 강의실에서 처음 만난 어르신들은 대부분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요? 돈도 없고 몸도 안 좋아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들에게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75세에 시작했어요. 연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반찬 몇 가지 만들며 수입을 늘리고 요가와 산책으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나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어르신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할머니는 매주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맡았습니다. 어떤 이는 가사 도우미 일을 시작했고 또 다른 이는 옷 수선 일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길을 찾는데 가장 큰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 내가 겪은 실패와 성공이 곧 다른 이의 나침반이 된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처럼 자신이 겪은 눈물과 다짐이 다른 노인들의 희망이 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감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 나는 나만 사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함께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어.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6. 다시 온 시험. 아들의 실패, 돕도에 휘둘리지 않기, 공증 원칙. 78세가 되던 해 또 한 번의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아들 준노가 사업에 실패해 거액의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집에 찾아온 아들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5천만 원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피부티가 힘들다는데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2년 전 자식들이 보여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아 나눠 가지려 했던 냉정한 계산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던 차가운 말들, 다시 그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분명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준노야, 엄마가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첫째, 이건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는 돈이다. 내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고 반드시 갚아야 한다. 둘째, 앞으로 엄마 집이나 재산 문제에 다시는 간섭하지 마라. 셋째, 이 모든 조건은 공증을 받아서 법적으로 남길 거다. 준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다 따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휘둘리지 않고 도와줄 수 있다. 내 삶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 원칙 안에서만. 정주영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방향을 정해야 한다. 무조건 주면 탕진이지만 조건을 세우면 자식도 배운다. 바로 그 말처럼 이번 도움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아들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돈을 건네면서도 가슴은 한켠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주는 것도 원칙이 있을 때 비로소 지혜가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27. 여행과 확장된 세계. 78세 제주 한라산 점100고지 아들의 일을 정리한 뒤 순자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음 편히 떠나본 적 없는 여행.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떠난 제주도 5박 6일 일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는 끝없이 푸르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비행기를 타다니 할머니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친구들과 곧장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와 저녁 노을이 겹쳐지는 풍경은 평생 일터에서만 살던 몸과 마음을 말없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한라산 등반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을 향한 도전은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1100고지까지 오르며 땀을 흘렸을 때 순자 할머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숨이 차도 그래도 올라갈 수 있구나. 내 나이에도. 그 순간 스스로의 한계를 깨는 짜릿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었다고 포기하면 그날부터 늙는 거다. 마음이 젊으면 산도 넘는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의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늘 우리가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 순자 할머니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내 인생의 첫 여행을 다녀왔어. 당신이 곁에 없다는 게 아쉽지만 대신 친구들과 함께여서 외롭지 않았어. 제주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에도 삶의 세계는 넓어질 수 있다는 증거였고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도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시간이었습니다. 28. 강연장의 어르신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제주 여행 이후 순자 할머니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작된 멘토 활동이 입소문을 타고 인근 시군에서도 간견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단상에 오를 때마다 청중들은 놀란 눈빛을 보냈습니다. 70대 후반의 노인이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은 목소리로 무대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75세 때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받으며 요양원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저라는 걸 깨닫고 다시 시작했지요. 청중 속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가감없이 풀어놓았습니다. 연금을 재정비한 일, 반찬 일을 시작한 일, 요가와 산행으로 건강을 챙긴 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의존 대신 존중을 세운 이야기까지. 마지막에는 정주영 회장의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할머니는 그 말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75세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79세가 된 저는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강연이 끝나면 늘 긴 줄이 생겼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의 질문에 순자 할머니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말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순자 할머니의 강연은 바로 그 성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자신의 눈물겨운 경험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부, 아우트로, 감나무 아래 다짐, 건강, 가족, 사람, 돈을 다시 묶다, CTA. 79세가 된 지금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집 앞 감나무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놓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잎과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모습이 곧 자신의 삶을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지난 세월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얻은 4가지 깨달음은 삶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건강, 몸이 버텨야 의지가 서고 작은 꾸준함이 최고의 약이라는 사실, 가족, 돈이 아닌 존중과 마음으로 이어져야 진짜 가족이라는 가르침, 사람 재능보다 중요한 건 태도와 진심이라는 깨달음, 돈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삶을 풍요롭게 할 때 비로소 힘이 된다는 철학. 이 4가지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그의 말처럼 순자 할머니 역시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식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자신의 삶을 되찾아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순자 할머니처럼 고민과 갈등 속에 서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노년의 길을 준비하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지혜가 전해질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다시 삶을 시작한 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